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다시 고전소설로 돌아와서 박지원의 광문자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박지원 하면 허생전, 양반전, 호질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광문자전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거지 광문이의 이야기, 광문자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로거리에서 거지로 살아온 광문이는 거지 아이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거지 아이들이 동냥하러 나간 사이 광문이는 아픈 아이와 단둘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아이 병이 점점 심해져서 광문이가 밥이라도 얻어다 먹이려고 나갔다 돌아왔더니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늦게 돌아온 거지 아이들은 광문이가 아픈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광문이를 때려서 쫓아냅니다. 갈 곳이 없는 광문이는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 간신히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개가 막 짖는 바람에 도둑으로 잡히게 돼요. 하지만 광문이가 거지 아이들을 피해 도망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니까 집주인은 그래도 순진해 보이는 광문이를 풀어주죠. 그리고 광문이의 부탁대로 거적 한 장을 주는데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몰래 광문의 뒤를 밟습니다. 한참을 갔을까요? 갑자기 거지 아이들이 수표교 다리 밑으로 시체 하나를 버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 숨어있던 광문이 달려가 시체를 거적으로 싸더니 서문 밖에 있는 묘지에 묻어주고는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광문이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그제서야 광문은 지난 일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집주인은 광문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약방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시켜주게 돼요. 그렇게 광문이가 약방에 나가고 얼마쯤 지난 어느 날, 약방 주인이 집을 나가려다 말고 자꾸 다시 방으로 가서 자물쇠를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도 광문이를 쳐다보며 자꾸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고요. 그런데 며칠 후 주인의 처조카가 돈을 들고 와서는 얼마 전에 돈을 빌리러 왔는데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돈을 꺼내갔어요. 모르고 계셨죠? 이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주인은 광문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네요. 사실 약방 주인이 엄청 부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어졌으니 새로 들어온 광문이를 의심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약방 주인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부자들, 큰 장사꾼들, 심지어 높은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까지 광문이가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엄청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광문이에 대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양반들까지도 광문이에 대해 다 알게 되죠. 그런데다 광문이를 후하게 대접한 약방 주인까지도 점잖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돈놀이하는 사람들은 광문이가 보증을 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광문이는 얼굴이 정말 못생기고 말주변도 없었어요. 주먹이 드나들 만큼 입은 정말 큰 데다 인형극 놀이 좀 할 줄 알고 곱사춤을 제법 추는 그 정도였나 봐요. 또 장안의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 너 달문이 동생이지? 그렇게 놀렸다고 하는데요. 달문이는 바로 광문이의 별명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다 광문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옷까지 벗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서는 더듬더듬 떠들고 땅에 금 긋는 신용까지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웃음을 터뜨리고 그랬죠. 이렇게 어수룩해 보이는 광문이는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 머리를 닦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장가가라고 하면 모두들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세상인데 누구한테 이 못생긴 얼굴을 보고 살라고 그럽니까? 염치 없는 일이지요. 이러고요. 또 집을 장만하라고 하면
가족도 없는데 무슨 집이냐고. 낮에는 떠돌아다니다 밤이 되면 아무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하지만 장안에서 광문이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기생도 광문이가 소문을 안 내주면 전혀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을 호위하는 군사들과 대궐의 별감들이 콧대 높은 기생 운심이를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춤을 청해도 운심이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돼서 광문이가 찾아와 어슬렁대더니 그 자리에 끼어들어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옷은 다 떨어진 데다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개트름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당당한 광문이. 다들 질색을 하고 광문이를 쫓아내려고 막 눈짓을 주고받는데 마침 그때 광문이 무릎을 치면서 장단 맞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여태껏 가만히 있던 운심이가 바로 일어나 옷을 가다듬고 칼춤을 한바탕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흥이 나서 즐겁게 어울려 놀고 광문이와 친구를 맺은 후에야 헤어집니다. 이렇게 광문자전이 끝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박지원이 에필로그처럼 광문의 이야기 뒤에 붙여 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작가가 18살 무렵 심하게 병을 앓아서 밤마다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대부분 광문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작가 역시 어렸을 때 광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었대요. 그리고 한참 글짓기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여서 광문의 이야기를 글로 지어 어른들께 보여드리면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당시 광문은 호남과 영남의 고을들을 떠돌아다니는 중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소문은 자자했고 한양에 올라오지 않은 지는 수십 년이 넘었죠. 이 무렵에 떠돌이 거지아이 하나가 계령의 수다사에서 빌어먹고 있었는데요. 밤마다 그 절의 중들이 광문이를 흠모하면서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지아이는 울면서 자기가 광문이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중들로부터 제대로 된 식사 대접을 받는 일이 생겨요. 또 영남에 살면서 영모를 꾀하던 어떤 사람도 이 거지아이한테 접근해서 광문이의 동생 행세를 하고 다녔죠. 이름도 광손이라고 지었더라고요. 하지만 광문이에게 형제도 부인도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들을 관가에 고발해버렸어요. 결국 관가에서는 광문이까지 불러들여 신문을 한 끝에 다들 서로 모르는 사이임을 밝혀내서 동생 행세를 하던 사람은 목을 베고 거지아이는 귀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광문이가 풀려나자 모두 찾아가서 광문이를 구경하는 바람에 한양이 며칠 동안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광문이가 유명했으면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요? 이렇게 대단했던 광문이는 어느 날 길을 가다 표철주를 만납니다. 광문이는 네가 사람 잘 치던 표망둥이 아니냐? 이제 너도 늙어서 별 수 없구나. 이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죠. 영성군과 풍원군은 안녕하신지, 분단이는 어디에 있는지, 또 요즘 장안의 유명한 기생은 누군지 물어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한때 잘 나가던 이들은 대부분 죽기도 하고 이젠 친구의 아들들이 주름 잡는 시대가 됐으니 광문은 서글프기만 하죠. 광문이도 쥐꼬리처럼 따내린 머리에 이가 다 빠지고 입이 틀어져서 더 이상 주먹이 들락거리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또 표망둥이 역시 늙어서 집 흥정 붙이는 일을 하며 간신히 먹고 살고 있고요. 여기서 표망둥이는 표철주의 별명입니다. 그렇게 표철주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광문이. 그 후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못생기고 신분도 낮고 가진 건 하나 없지만
소탈하고 진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광문이 조선 후기 위선에 가득 찬 양반들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광문이를 통해 작가는 당시 사회를 풍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광문자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